현장 취재파이. 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다뤄주실까요? 네, 오늘도 대통령실 관련 소식들 준비했고요. 궁금해하는 소식들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랐네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뭐 거의 40%를 육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9.5%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8.3%로 집계가 됐고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이 지지율이 약간씩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조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상승 국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지금도 그 다른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비교하면 낮긴 하지만 많이 그래도 낮죠. 네. 20%대에서 30%로 올라왔다. 그럼 대통령실 분위기는 좋겠네요. 일단은 좀 어리둥절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이후에 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대통령 리스크가 줄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직 취임 1년도 안 된,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낮은 수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좀 보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지지층이 좀 결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82.9%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90.8%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도층이 긍정평가로 이동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국민 불편이 좀 확대되기 전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런 반응인데요. 이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걸 두고 응답자의 44.2%는 잘했다라고 한 반면 50.6%는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평가를 하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이런 노동계와의 갈등을 푸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봉책일 뿐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좀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네요. 예, 내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걸로 보이고요. 석유화학과 그리고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기조는 지금 명확합니다. 선 업무 복귀 후 대화 방침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 업무 복귀 이전까지는요. 예. 화물연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경제상담소를 통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게 있나요? 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 국민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본 사람이 53.2%였고요. 네.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9.9%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국정수행 지지도와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산안 통과가 안 돼도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탓이고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를 물었는데 55.8%가 찬성을 했고요. 34.2%는 반대했습니다. 역시 해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거죠.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했을 때 이번 지지율 상승은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여당만 이끄는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권 지지층이나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 지금 국민들이 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점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읽혀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왜 다시 쓰기로 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인가요? 네. 뭐 영빈관만이 아니라 상춘제도 썼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 5일 저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국빈 만찬 행사를 진행했고요. 어제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베트남 응우옌 수엄푹 국가주석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중요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청와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공간이 지금 외교 일정에 활용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에 1년만, 약 1년 만이거든요. 당초 이번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곳에서 만찬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5일에 임시 휴관한다 이런 공지를 올려가지고 이번에도 여기서 하나 봤는데 일정이 좀 변하게 된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 그런 만찬을 하고 휴관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뀐 건 다행인 건가요?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영빈관만한 공간을 청와대 영빈관만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 박물관을 쓸 수도 없잖아요. 박물관을 이런 행사에 쓰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고요. 시민들이 관람을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호텔에서 하기에는 국빈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한다. 이것도 국격에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는 관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외빈을 또 관저로 부르기에도 부담인 거죠. 그래서 영빈관을 좀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웠던 거고 지난번 예산안에 슬쩍 집어넣었다가 878억을 넣었다가 여론을 당시 싸늘했고 근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좀 영빈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뭐 생각인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여론이 싸늘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철회를 시켰는데 여전히 정부 예산안에는 신축 예산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영빈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용산의 영빈관을 새로 져야 된다라는 거고 대통령이 철회했는데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특히 새해 예산안에 신축 예산이 기재돼 있다는 건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네요. 야당 비판도 있네요. 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니 잘 됐다면서도 이럴 거면 왜 옮겼냐?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기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그 영빈관 신축 예산도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대통령실 결정을 보면서 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고 상춘제를 사용한 거에 대한 자체를 좀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다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대통령실이 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가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네. 어떤 이 국가의 행사를 치르고 집무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좀 계속 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고발로 문제를 풀려고 하나요? 김종대 교수 전 국회의원이죠. 또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제일 처음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대통령실이 야당 정치인과 방송인을 고발한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가짜 뉴스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뭐 지난 10월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또 지난 1일에 대한민국 학술원 석학들과 만나는 오찬 일정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 라는 언급을 했고 그거를 굳이 이제 참모들이 기자실로 내려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학술원 부원장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었고요. 또 지난달 29일 민주당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좀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냈었는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저급한 가짜 뉴스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A부터 C까지 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것하고 고발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 제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네네. 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까지 할 일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혹을 바로 해소해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국민에게 이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됐다. 이 뉴스는 이런 근거로 잘못됐다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먼저 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MBC 사태 때도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라는 제소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음성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만 나왔고 그게 누구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수사로만 풀려고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임기 말에 대통령실이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도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임기 얼마 남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정도 시기에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말로 싸워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 조금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의혹은 대통령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예컨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영부인의 일정은 기자단이 동행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많은 행사를 취재를 했었는데 기자들끼리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여사 일정은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순방을 가거나 하면은 여사 일정은 단순 회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친교 행사나 문화 체험 행사나 또 교민을 만난다든가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취재할 그런 발언도 많고 그리고 동선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끼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일정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이 취재해서 기자들에게 공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투명하게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했으면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 이런 의문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은 하지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압사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이게 새롭게 나온 의혹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이죠? KBS 보도가 먼저 있었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을 통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국가 애도기간 지정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명칭 문제도 논의됐다는 내용인데 이 이태원 참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나왔고 그게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방인데 참사 다음 날에 지시가 하나 내려오는데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한다. 라고 했고 서울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는 대통령 지시로 봐야 되는 거네요. 거기서 회의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니까. 야당 반응은요? 그러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참사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 안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또 민주당의 대응, 해임 건의안 어떻게 되겠죠? 해임 건의안 먼저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네요. 맹현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